세상사는 흔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며 기술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전의 득을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발전해도 나의 행복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몽테스키웨가 275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남들과 비교해 평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사치품으로 간주되던 것이 놀랍도록 짧은 기간 내에 필수품이 됩니다. 투자자 찰리 멍거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1950년대부터 살펴봅시다. 1950년대는 중산층의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최고 시절은 언제였느냐고 물어보면 1950년대는 거의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1950년대를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사실 너무 다른 세상이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1950년대 일반적인 가정이 오늘날보다 더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중위 가계 소득은 1955년에 29,000달러, 2021년에는 7784달러였습니다. 1950년의 주택 보유 비율은 오늘날보다 12% 낮았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주택은 요즘 주택보다 3분의 1이 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사는 식구 수는 더 많았습니다. 1950년 평균 가계 예산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였고 오늘날은 13%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느낍니다. 2차 대전 중이었던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거의 모든 임금 수준을 미국 전시노동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평등한 임금 체계를 지향했습니다. 즉 저소득 노동자와 고소득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전쟁 전 존재했던 계층 간의 소득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질 때 가장 큰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사람들이 1950년대가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 나 사이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미국인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을 비교해도 풍족함의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1950년대가 다른 시대와 달랐던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은 더 적었지만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남들도 역시 그만큼 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남들도 그 정도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웃 사람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려받은 옷을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성장에서 계층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이 힘겹게 느릿느릿 나아가는 동안 소수의 사람은 급속도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소수의 화려한 삶이 다수의 기대치와 꿈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 모두가 남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부풀리고 꾸며내고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생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 결과를 보고는 자신의 인생과 비교합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로 소통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공연을 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결정됩니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남들은 무엇을 하지?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리는 마약이 즐거움을 주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됩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납니다. 부 자체와 부를 과시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부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입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예전보다 늘었어. 하지만 저기 저 사람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시기심은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쟤네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다는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아지고 부를 쌓고 더 큰 집을 사도 기대치가 잔뜩 높아지면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과 내가 못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이 가진 피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대치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벤 페렌츠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페렌츠의 부모는 이런 조건과 환경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페렌츠의 가족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박해를 피해 루마니아를 탈출했습니다. 지독히 추운 겨울에 배의 갑판 위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페렌츠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기대치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지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자랐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술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는 지금도 따뜻한 식사를 할 때 감동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무언가에서 그는 엄청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그가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책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